개굴장의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어느 날 수지는 민지에게 소문을 말해줬다. 마을 뒷산에 올라가면 나무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나무가 인형을 준다는 것이었다. 민지는 깔깔깔 웃으며 말이 되냐고 했지만 궁금했기에 그날 저녁 둘은 같이 소문의 인형나무를 향했다. 한참을 산속을 걷다 둘은 한 나무를 보았다. 놀랍게도 그 나무 앞엔 진짜로 인형이 있었다. 여기까지 온 선물이란 듯 귀여운 분홍색 토끼 인형이 있었다. 수지는 마음에 든다며 나무에 꾸벅 인사를 하고 인형을 꼭 끌어안고서 민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자신도 인형을 가지고 싶었던 민지는 혼자 나무를 향했다. 혹시 나무가 인형을 하나 더 주지 않을까 해서였다. 놀랍게도 나무 앞에 또다시 인형이 놓여 있었다. 오늘은 갈색의 강아지 인형. 역시나 너무 귀여웠다. 민지는 인형을 챙겨들고 나무에 꾸벅 인사를 했다. 그 순간 누군가 민지를 잡더니 민지의 귓가에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돌아왔구나. 그리고 민지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개굴장의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그 나무는 어린아이의 무덤이었다. 아이의 엄마는 죽은 아이가 쓸쓸해할까 평소에 좋아했던 인형을 사놓아두었다. 그리고 그 인형이 없어지자 아이의 엄마는 죽은 아이가 돌아왔다고 생각해 다음날 인형을 두고 기다렸다. 그리고 인형을 민지가 집어들자 내 딸이 돌아왔다며 그대로 민지를 납치한 것이다. 개굴장의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어느 날 카산드라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병을 지닌 사람들이 생겨났다. 소수가 걸린 이 병은 자신이 미래를 볼 수 있다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정신병으로 정의했다. 그들은 진짜 미래를 볼 수 있었지만 너무 큰 능력을 얻게 된 대가인지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고 그들이 조언하는 반대로 행동했다. 서연이도 카산드라 증후군이었다. 진짜 자신이 본 미래를 설명했지만 사람들은 믿어주지도 따라주지도 않았다. 친구에게 자전거를 타고 가면 큰일이 날 것이라고 주의를 줬지만 친구는 서연이의 말을 무시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고 재수없는 말을 해서 사고가 난 거라고 오히려 서연이를 욕했다. 이 밖에도 미래를 읽고 조언을 해주었지만 번번이 미래를 막지 못하고 욕만 먹었다. 그래서 서연이는 무슨 미래든 절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야지 다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에서 쉬던 서연이는 꿈에서 미래를 보았고 친척집을 가려 준비 중인 부모님에게 뛰어가 다급하게 말을 했다. 할머니 집을 갈 때 꼭 고속도로 말고 국도로 가셔야 해요. 그게 더 빠르거든요. 그 말을 들은 부모님은 아이가 이상한 병에 걸리더니 이상한 소리만 한다며 서연이에게 헛소리하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리고는 집이나 지키고 있으라 말하고 출발했다. 그날 저녁 텔레비전에서는 십중추돌 사고에 대한 내용이 속보로 나왔다. 뉴스를 보고 있던 서연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들썩이더니 이내 깔깔거리며 웃었다. 개굴장의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서연이는 카산드라 증후군을 얻고 나서 정신병자 취급하는 부모님이 싫었다. 자신에 대한 모든 고통이 부모님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와중 방에서 쉬다가 부모님이 두 가지 미래를 보게 됐고 능력을 이용해 살인을 계획한 것이다. 원래 국도로 가서 차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운명이었지만 이게 기회라고 생각한 서연이는 자신의 말을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부모님을 고속도로로 가게끔 했다. 그리고는 뉴스를 보고 너무 기뻐 웃음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개굴장의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지효는 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 혼자 살기에 딱 알맞는 집을 찾아 지효의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이 집에는 큰 문제가 있었는데 밤마다 방 창문에서 퉁, 퉁, 퉁
하는 무언가가 지속적으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이 밤에 누가 두드리는 거지? 무서운 마음을 억누르고 창문을 열어 확인해봤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 소리는 한 달 동안이나 지속되었고 계속되는 소음에 잠을 잘 수 없었던 지우는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다. 지우는 이삿짐을 정리하고 창가에 놓여있던 화분을 정리하다 무언가 깨달은 듯 옷장 앞에 서서 고민을 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옷장 문을 열었다. 찾았네. 이제 내가 술래야. 그리고 지우는 그대로 기절하게 되는데 개굴장에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창문에는 손바닥 자국이 있었고 창문 밖이 아닌 안쪽에서 찍힌 모습이었다. 누군가 창문을 밖이 아닌 집 안에서 두드린 것이고 방 구조상 숨을 만한 곳은 옷장밖에 없다. 사람의 짓이라 생각한 지우는 옷장을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빨간색 옷을 입은 귀신이 입이 찢어져라 웃으며 지우를 쳐다보고 있었다. 개굴장에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이다. 우리 부대는 해외 전쟁에 파견되었고 적들은 땅굴을 파서 숨거나 풀이나 나무 등으로 위장해서 고전을 겪었다. 치열한 교전 속에 나는 언덕에서 떨어졌고 구사일생으로 살았지만 부대랑 연락도 안 되고 적지 근처에 고립되었다. 이제 물과 식량도 떨어졌다. 나는 이대로 죽는 것일까? 분하다. 타지에서 이렇게 죽는다니. 그때였다.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나는 입을 벌려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을 먹었다. 이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펑펑 우는데 비행기 한 대가 상공에 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바로 물을 먹은 걸 후회했고 되돌릴 수 없음을 깨달았다. 개굴장에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그 물은 적군들이 잘 잡히지 않자 숨어있는 적군을 찾고 죽이기 위해서 뿌린 독약이었다. 주인공은 고립되어서 피하라는 명령을 듣지 못했고 안타깝게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독약을 마시고 말았다. 개굴장에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2000년 미국에서 범죄자 형량 비밀조약이라는 신박한 법안이 채택되었다. 범죄자들이 교도소에 들어갈 때 형량을 알고 들어가는 것보다 형량을 모르고 들어가는 것이 더 큰 고통과 공포를 느끼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법이다. 이제부터는 범죄자들이 교도소에 들어갈 때 자신의 형량을 모르는 상태로 입소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형량은 교도관들만 알 수 있었다. 교도소에 들어가는 범죄자들은 나는 몇 년을 있다 오게 되는 걸까? 그날이 오긴 하는 걸까? 라며 불안을 떨면서 교도소 생활을 했다. 2000년 최고의 제도라고 사람들이 환호하던 가운데 장발장이라는 청년이 빵을 훔치다 들켜 길티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비교적 가벼운 절도죄이므로 금방 나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교도소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그의 교도소 생활은 20년이나 지속되었고 다 늙은 장발장은 참다 못해 탈옥해 언론사를 찾아갔다. 그는 길티 교도소의 진실을 말해야겠다며 언론사 국장을 찾았고 특종이라 생각한 국장은 흔쾌히 그의 면담을 받아주었다. 장발장은 국장에게 길티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고 이야기를 듣던 국장은 알았다며 변호사를 불러주겠다고 자리를 비켰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문이 열렸고 익숙한 얼굴의 남자가 장발장에게 다가와 말했다. 재밌게 놀았으면 다시 돌아가야지. 개굴장에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교도소 형량 비밀조약으로 인해 범죄자는 물론 일반 사람들 역시 범죄자가 몇 년 동안 교도소에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다.
길티 교도소의 악덕 교도관은 이를 이용해 돈을 벌 생각을 한 것이다. 어차피 형량은 교도관 빼고 아무도 모르니 큰 돈을 주면 바로 출소시켜주겠다고 범죄자들에게 제안한 것이다. 큰 죄를 저질렀지만 돈이 많은 흉악범들은 그에게 돈을 주고 빠르게 출소했다. 하지만 장발장은 돈이 없어 빵을 훔쳐야 할 정도로 가난했기에 돈을 지불할 수 없었다. 장발장이 돈을 주지 않자 어차피 형량은 아무도 모르니 평생 괴롭혀야겠다며 교도관은 장발장을 매일 고문했다. 지속된 고문에 참다 못한 장발장은 가까스로 탈옥했고 전 국민이 알아야 한다며 언론사에 찾아갔지만 이런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 교도관이 이미 뇌물을 줬기에 언론사 국장은 변호사 선임을 해준다 하고 교도관을 불렀던 것이다. 개굴장에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그레이트 가문은 부와 명예를 다 가진 가문이다. 모든 것이 행복한 가문으로 보여지지만 그레이트는 성격이 불같아서 가족들에게 화가 많은 사람이었다. 아내와 자식들은 그레이트의 성격에 고통을 받다 결국은 분가를 했다. 홀로 남은 그레이트는 가정부인 켈리가 보살폈다. 켈리는 괴팍스러운 그레이트의 언행과 행동에도 웃으며 살갑게 그를 보살폈다. 시간이 흐르자 나이 때문인지 그레이트는 치매 증상이 생겼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할 무렵 가정부인 켈리는 일을 그만두고 그레이트의 막내딸인 소피가 들어 병든 그를 돌봤다. 다른 자식놈들은 찾아오지도 않는데 우리 소피가 나를 돌봐주다니. 그레이트는 소피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모든 재산을 소피에게 양도하겠다고 서류에 사인을 하고 그날 저녁 근사한 만찬을 소피와 함께 했다. 그런데 재산을 물려주고 다음날 소피가 사라졌다. 내 재산을 탐내수 누가 납치라도 한 것일까? 과연 우리 소피. 그레이트는 망연자실하며 어제 사인한 재산 양도증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령이는 소피가 아닌 켈리로 되어 있었는데 개굴장에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가정부인 켈리는 홀로 남은 그레이트를 돌보며 재산을 가로챌 음모를 꾸몄다. 그가 화를 낼 때 진정하라고 항상 차를 내어주었는데 그 차 안에는 망각 성분이 있는 액체가 섞여 있었다. 차를 마시며 그레이트의 치매 증세가 심해졌을 무렵 자신을 막내딸이라 말하며 서류에 사인하게 만들었고 모든 재산을 가로챈 켈리는 웃으며 저택을 떠났다.